익숙하지 않네요, 이거. 안녕하세요. 예, 박진환 교수입니다. 소개받은,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저는,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은, 저 중앙대학교 교수고요. 예, 현재 첨단영상대학원에서 예술공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교수가 됐으니까 벌써 10여 년이 지났네요. 근데 그 이전에는 또 다른 종류의 커리어를 가지고 있어서 제가 지금까지 말하자면 살았던 여러 가지 해왔던 일들을 어떤 것이 여러분이 좀 이렇게 컬로키엄에서 얘기하는데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주제 중에 어떤 걸 고를까 하다가 결국 못 고르고 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중에 관심이 있는 거에 대해서 나중에 또 토론도 하고 질문도 하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인트로덕션으로 제 얘기도 좀 하고, 그리고, 제가 했던 NPR 계열의, 그러니까 비사실적 렌더링 계열의 스택 모자이크라든가 페인터리 렌더링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인포메이션 에스테틱스, 이건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쪽인데요. 이쪽에 대한 얘기도 좀 하고, 그리고 전반적인 미디어 아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컴퓨터 공학 이야기 같기도 하고, 또 예술 쪽 이야기 같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전공은 어떠신가요? 다들 지금 미디어 아트라든가 이런 쪽의 일들을 하고 공부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대충 어떻게 되시나, 지금? 컴퓨터 공학. 나는 완전 공돌이야. 오케이. 나는, 미디어 아트라든가 예술 같은 이런 중간적인 일을 많이 해. 그런 사람도 좀 있고, 나머지는 뭐 하시는 분이죠? 문학이라든가 이런 걸 하시나? 아니, 뭐 하세요? 뭐 하시나요? 뭐라고? 거봐,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컴퓨테이셔널 소셜 사이언스. 단과대학 3개 갖춰져 있네요? 예. 대단하다. 예, 저도 사실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학부는 컴퓨터 공학을 나왔어요.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는 사람이긴 합니다. 근데, 워낙이 고등학교 때부터 그림 그리고 미대를 가려고 하다가 어쩌다 보니 부모님께 한 대 맞고 공학을 해서 이렇게 하다가, 너무 다시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대학원부터 다시 또 미대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미대를 가서 또 박사는 또 어떻게 또 공학으로 했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다 보니 제 인생이 좀 중심이 없고 해온 일도 정말 발자취가 정말 난잡하기 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드리자면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전공은 말하자면 예술공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릴 수 있을 거예요. 테크놀로지 아트라든가 엔지니어링 아트라고도 하기도 하고 아트 앤 테크놀로지, 뉴미디어 아트, 미디어 아트 이게 매체라는 것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굉장히 모호한 정의가 가능하고요. 사실 그거에 따라서 일부 교수님들은 주제만 나오면 그게 미디어 아트라고 다 우기시는 분이 계세요. 만물 미디어 아트 설이라고 있는데 그런 거를 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세요. 그런데 나만의 정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 각자의 정의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컴퓨터 사이언스를 했지만 MFA는 파인아트로 했고, 그리고 시그래프 일렉트로닉 디에러에 1998년도에 수행할 때 이게, 자랑을 하자면 국내 최초로 시그래프 일렉트로닉 디에러 제가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애니메이터였죠. 그리고 아트 디렉터로 미국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는 컴퓨터 게임 아트 디렉터였어요. 그리고 나서는 렉처러 한 다음에 중앙대학교에는 2003년도부터 와 있고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 기술기획 책임자라고 일종의 관리자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외부 전문가를 초청을 말하자면 해서 임명을 하고 그 사람을 기술기획 책임자로 이렇게 하는 제도들이 있어요. 산자부에서는 PM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미래부에서는 CP라고 부르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PD라고 불러요. PD가 프로듀서가 아니고 프로그램 디렉터라는 자리인데 그런 일을 해서 문체부 예산 중에 R&D 예산에서 어떤 과제 기획을 하느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는 장학금의 아주 일부는 여기서 나온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말하자면 사이언티스트, 엔지니어, 아티스트, 에듀케이터, 테크니컬 디렉터, 애니메이터 등의 굉장히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뭘 하나 선택을 하라는 강요를
직간접적으로 학교나 주변에서 받고 있는데 뭐 제 생각엔 그냥 다 하면 안 되냐 하고서는 그냥 억지로 그냥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하는지를 와라이도 내가 뭘 하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보자면은 실질적으로는 알고리즘을 만들려면은 만들고 또 그것을 새로운 표현 방법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걸로 바꿔주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만든 작품을 갤러리에 건다든가 하는 진짜 예술적인 일들을 하죠. 또는 페이퍼를 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떨 때는 ANHCI 같은 JCR이지만 ANHCI 같은 예술적 페이퍼죠. 그쪽에다 내기도 하고 또한 SCI 사이언스 쪽에도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페이턴트 당연히 특허가 나오고요. 사이언스 쪽으로 나간 거는 그리고 프로젝트도 하고 돈도 벌고 하는 그런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볼 때도 제가 예술가인지 뭐 작가인지 아니면은 공학자인지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C그래프에 뭐 많이 냈었던 경험인데 오늘 주로 할 내용들은 C그래프를 중심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제가 2004년도, 6년도, 7년도, 8년도, 9년도, 10년도 그 다음에는 새는 몇 개 더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거 내용을 가지고서는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한 일들이 쭉 보이니까요. 첫 번째가 이제 제가 맨 처음에 와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뭐랄까 다들 컴퓨터 사이언스를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재밌게 하시던데 그래도 비주얼적으로 뭐 재밌는 게 없는 것 같아서 그때 당시에 제가 뭐 포토모자이크를 한번 해볼까 하고서는 알고리즘을 짜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포토모자이크 이런 거 아시죠? 작은 거가 이게 모여가지고 큰 그림이 되는 거. 근데 이게 결정적으로 결국 데이터베이스가 많아야지 좀 그럴듯하게 나온다라는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혹시 이런 거는 어떨까? 사진을 막 쓰는데 막 이렇게 돌리면은 다른 데이터베이스가 아닐까? 뭐 사실 딱 그렇진 않아요. 대충 비슷한 색깔이니까. 근데 이렇게 할 경우에 문제점이 몇 가지가 나오죠. 데이터베이스를 늘리려고 억지로 사진을 돌려서 다른 사진이라고 우기면은 무슨 사진 내용인지 잘 모르겠고 또는 이렇게 뭐 untrustworthy data 두 하나는 데이터 로스와 garbage 데이터가 나오게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각각의 솔루션으로 돌려도 뭔지 알 수 있는 만한 책상 위에서 발견되는 오브젝트를 한정을 하고 그리고 내저번으로 얘를 집어넣어 버리면은 데이터 로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라질 것이다 라는 생각하에 여기에 퍼펙트하게 맞는 걸 보니까 동전을 돌리면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동전을 다 집어넣고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었더니 그럴듯하게 동전이 쌓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뭘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예, 물론 알고리즘으로 돌린 거죠. 컴퓨터가 찾아주는 거죠. 그 위치에 가장 그럴듯한 동전이 무엇이냐. 일반적인 포토모자이크 알고리즘하고 다른 거는 원형이기 때문에 샘플링을 훨씬 더 간결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는 삼성 핸드폰에 팔아먹었어요. 리얼타임으로 할 수 있다고 우겨가지고. 근데 못하더라고요. 예, 뭐 이런 업스트랙트도 가능하다. 또한 또 돌린다라는 것은 결국 그 동전이 아니라 엠프티 스페이스를 이런 식으로 좀 넓혀가지고 생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머리카락, 팔다리, 발가락만 안 잘리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예, 물론 뭐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하는 거죠. 저는 뭐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만 내리는 거고요. 그래서 물론 뭐 프로그램은 뭐 좀 고생을 하면 짜지만 그래서 결국은 봤을 때 이거가 뭐 결과물은 예술작품에 대한 제한이 아닌 인간의 노력을 제한했다고 볼 수 있고 갤러리를 많이 전시를 했고요. 포토그래피가 또 재밌는 내용인데 사진 전시회에다가 이걸 냈어요. 동전을 쌌다고 우겨가지고 근데 속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상을 탄 적이 있어요. 일본에서 앱슨 칼라 포토 페스티벌이 꽤 큰 거였는데 거의 10,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서는 상을 탔어요. 그래서 참 재밌었던 경험이 그리고 뭐 예술 논문 발표나 공학 논문 발표를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생각을 해보니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내가 갈 길인가? 라고 생각을 해서 NPR 계열의 연구를 몇 개를 더 하게 되었어요. NPR이라는 건 Non-Photorealistic Rendering이라고 해서 비사실적 렌더링이라고 하는 분야예요. 그 다음에 한 게 뭐예요? 페인터리 렌더링이라는 건데 가끔 어딘가에서 이제 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이제 화가랑 싸우다가 만든 건데, 그전 거는 이제 사진가랑 싸우다 만든 거고, 이건 화가랑 싸우다 만든 거예요. 이제 화가가 자기가 그림을 그리는 것에 대한 좀 밸류를 굉장히 높게 잡고 막 이러는 거에 대해서 꼭 그럴까? 라고 생각해서 처음에는 이제 화가의 행동 양식을 모방을 하는 것, 아니면 사진을 모방하는 것, 뭐 이렇게 하다가 아예 화가 자체를 모방을 하는 거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처음에 장난스럽게 맨 처음에 만들었었는데, 뭐 이런 결과물이 맨 처음에 나왔었죠. 예, 이거는 그러니까 그 초기 알고리즘으로 그냥 각각의 스트로크가 어디에 가면 그 그림과 가장 비슷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고서는 자꾸 이제 얹어보는 그런 일들을 해봤어요. 근데 이거 관제제왕의 프로도 얼굴이 그럴듯하게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그 과정도 그럴듯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는 뭔가를 알고리즘을 짜보자라는 생각에 연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알고리즘 자체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인간이 하는 실수가 어디에서 일어나냐를 각각 제너레이션을 일부러 해보자라는 생각에 어떤 물체, 피사체를 볼 때 그 자체를 왜곡을 해가지고 뇌에다 집어넣는다라는 에러 제너레이션 포인트 하나랑, 그리고 어떤 것이 내가 그것에 그림을 그릴 때 가장 베스트 스트로크가 될 것이냐를 매칭하는 것에서 에러가 하나 생긴다. 그리고 실제로 그림을 그릴 때도 에러가 생긴다라는 그 에러 제너레이션 포인트를 3개를 잡아가지고 진행을 해봤어요. 그래서 뭐 인간이 말하자면은 뭔가 당연히 실수를 하고 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덧칠을 한다라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컬러 베리에이션을 맨 처음에 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때 그 실제 색깔과 좀 다르게 좀 색깔을 변형을 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람 얼굴 같은 경우 이제 이 그 앞쪽에 나와 있는 쪽에 노란색으로 전진색, 전면에 나오는 색으로, 앞으로 튀어나오는 색으로 하는 반면 뒤로 갈수록 보색으로 이게 그림자를 칠하게 돼요. 이게 원래 노란색에 어두운 색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화가들은 그렇게는 안 하죠. 노란색에 보색에 어두운 색을 보통 칠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두운 부분을 잡아가지고 보색 필터로 돌리고, 그리고 배경색은 좀 후퇴색으로 청색 계열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얼굴이 확 드러나게 이렇게 많이 하죠. 보통. 그건 뭐 화가를 하셨던 우성주 교수님이 더 잘하죠. 네, 그래서 스트로크를 각각 스캔을 하고 스트로크의 뎁스를 잡는 알고리즘을 세워서 엠보싱을 각각이 얼마나 페인팅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를 구별하는 것을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그리고는 각각의 재료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도록 오일 페인트의 데이터베이스일 경우 오일 페인트인 것처럼, 파스텔의 데이터베이스일 경우엔 파스텔인 것처럼 뭐 이렇게 렌더링을 하게 했더니 각각 에러 제너레이션 포인트에서의 결과물로 이런 업스트랙트한 표현도 가능하다라는 거가 나왔죠. 그래서 여기가 사실 제가 여기서 뭐 쓸만하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스탑. 화면 비율 원래대로 Beyond the sea, beyond the sea. My heart is gone far from me. Never stretch. My thoughts, my dreams. The small world is the best. Oh, bird, what I know. To fly beyond the sea. 예, 뭐 결론적으로 보자면 굉장히 간단한 일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만약에 이거를 애니메이션을, 보통 이런 애니메이션 스타일을 페인팅 온 더 글래스 뭐 스타일이라고 하거든요. 글래스 위에다가 하나씩 스트로크를 하면서 한 장씩 찍고 그거를 또 한 장씩 지워가면서 또 찍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당연히 뭐 몇 달 걸렸겠죠. 물론 이거보다 훨씬 좋은 퀄리티로 나왔겠지만.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사진을 뭐 10장 정도 늘어놓고선 사이를 네 맘대로 그려봐라 컴퓨터한테 명령을 주고 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 애니메이션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 노력으로 보자면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애니메이터가 사실 그림을 그리고 한장할 때 굉장히 인력 집약적인 그 사업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근데 컴퓨터가 전부는 할 수 없더라도 뭐 한 70% 정도만 해줄 수 있다면 그 나머지만 인간이 이 터칭을 하면 훨씬 좀 세이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런 식으로 또 이걸 다시 특허를 내고 뭐를 하고 뭐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도 2006년도 시그래프에서 꽤 그런대로 괜찮은 평가를 받았고 디즈니하고 코닥이었나? 뭐 이렇게 좀 특허를 좀 나눠 갔고요. 애트리에서 애트리하고 공동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이 애트리에게 제가 이제 최초 코딩을 만들어서 넘겼고 애트리가 이제 이 전시를 1억의 예산으로 이제 딱 했죠. 그랬더니 뭐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그림을 그리는 과정 자체를 주변에서 스펙테이터 공간에서 미디어아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실제로 그 인터랙션 하는 사람 외에 주변의 스펙테이터 공간에서 이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간접 경험을 하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그런 영향이 있어요. 이게 유입력하고 보유력을 동시에 가지게 된다는 건데 그런 거를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스타일대로 지금 이 알고리즘 여기 있는 거는 초기 버전이지만 현재 알고리즘은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순서 그대로 그리도록 보통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좋아했고 당장 결과가 나오니까 인쇄가 돼가지고 한 장씩 나눠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몇천 명이 이걸 했고 그리고 또 가끔 뭐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도 있었던 것 같아요. 대통령이 올 때마다 꼭 이런 거를 여기 앉아가지고 한 장씩 찍어 가셨던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가끔 여기저기서 보셨을 수도 있겠어요, 이거는. 그래서 큰 돈을 벌었냐 하면은 아니요, 저는 못 벌었고요. 저희 학교는 좀 많이 번 것 같아요. 네, 학교가 많이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결국 이런 거죠. 레디메이드 하면 모르왕이론 뭐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 작품의 아우라를 작품의 레디메이드를 재현한다. 이건 작가 자체를 재현해보자 라는 것이 이 작품의 핵심이고요. 결과물도 당연히 이렇게 컨셉적으로 사람처럼 그림을 그리는 애는 화가의 위치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였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공학인지 예술인지 저도 잘 모르겠고 역시 전시했고 역시 예술계 논문 발표했고 역시 공학계 특허 LG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게 융합인가 라고 이때까지 잘 살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06년도, 7년도 지나서 이제 8년도, 9년도에 많이 했던 거가 이제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했었는데, 데이터 시각화는 뭐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 좀 있을 거예요. 데이터가 요즘 워낙 방대하니까 또 스마트폰으로 이제 컨스타이즈 마이셀프, 뭐 내 자신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기록하는 그런 스타일. 요즘 나오는 그 화두 중에 하나죠. 그런 것들을 볼 때 데이터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그걸 인간이 인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한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데이터 시각화를 통한 어널라틱 이 두 가지가 이제 한꺼번에 좀 대두되는 주요 이슈 중에 하나죠. 예를 들면 이건 뭐 미국의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거를 딱 봤을 때 어디가 이제 주요 병목 현상 혹은 그 코어가 되는 곳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맵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거 어디지? 런던인가? 런던의 택시인가? 기억이 안 나네. 그리고 뭐 이제 BBC 이거 뭐지? 영국의 여기 다 영국이구나. 영국의 이제 하늘의 패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 자체로는 뭐 결국은 숫자들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위치를 추적을 하는 그 숫자들을 보내는 건데 그것들을 모아놨을 때는 시각적으로 단숨에 게슈탈트죠. 그러니까 이어진 것을 심플리시티 해가지고 딱 알아볼 수 있는 형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어떤 내용인지를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어요. 솔직히 데이터를 센스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건 데이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으로 바꿔서 센스를 할 수 있도록 만든다. 예를 들면 이 데이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제가 좀 장난삼아 해봤던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문서를 입력을 했을 때 그거를 이제 텍스트의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을 떠나서 그냥 만약에 발음 기호로 변환하고 해서 공명도 층위를 개선할 경우에는 시의 존재의 의미를 알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리듬이 탁탁탁 하고 나오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그냥 봤을 때는 뭐
텍스트만 봤을 땐 느낄 수 없지만 시각화했을 경우에는 그런 리플이 딱 보이는 거죠. 띵, 띵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책 같은 경우도 그냥 뭐 내용을 살피지 않더라도 그 내용의 호흡들 쭉 가다가 숨을 쉬고 쭉 가다가 마침표를 찍고 쭉 가다가 숨을 쉬고 하는 이런 내용들, 이런 그 구조들 이거 자체가 리더빌리티랑 직관적으로 연관이 되는데 그 리더빌리티 자체를 시각화했을 경우에도 책마다 굉장히 다른 스타일의 시각화를 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칸트라든가 뭐 다윈은 굉장히 유사한 시각화를 보이지만 알리스 인 원더랜드가 뭐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굉장히 밝은 형태의 시각화를 보이죠. 요거 같은 경우는 CHI에 했던 경우가 있는데 CHI 비디오로 나갔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모션 영상이니까 보시면 한번 이해하시면 되게 쉬울 거예요. 답을 사시고 나니까 좀 빨리. 뭐 기본 아이디어는 리더빌리티를 시각화를 해보자. 그래서 리더빌리티 워드 테이블이 있거든요. 그것도 해볼까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숨을 쉬냐만 가지고도 점점 더 어두워지고 숨이 막혀오는 거죠. 사람이 길면 길수록. 청색증이야 거의. 이게 조디 피콜트의 마이시스 스키퍼 그리고 이게 칸트의 스토리죠. 시커멓죠. 조디 피콜트는 여성 좀 간절한 장르 비주얼라이제이션도 마찬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월드 프로덕션 디렉터라고 아이덴티파이 그 책을 아이덴티파이 하시고 아이디 모드를 추천해내는 경우거든요. 그냥 랭크를 잡았을 때는 당연히 뭐 뭐 이런 거가 가장 많겠죠. 근데 뭐 이 중에 대부분은 뭐 말하자면 한두 번 정도만 등장하는 단어. 그래서 각 책의 세트를 모았어요. 판타지라는 필로소피. 그래서 얘네들의 각각의 단어들을 쫙 모아가지고 그 단어가 이제 필로소피가 나오는데 근데 특별히 이 책의 이 장르에서만 많이 나오는 단어는 무엇이냐 라고 봤을 때 물었을 때는 너나 엔드 같은 게 아니라 저드나 원드 같은 것이라는 거죠. 이런 것도 뭐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프리퀀시로 나눠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각각의 해리포터라든가 뭐 이것을 연결되는 그 모양들, 장르 디렉토리와 큐어리를 집어넣은 책과의 연결선을 연결을 했을 때 말하자면 밝게 빛나는 곳이 많으면은 그곳이다 라고 딱 보면 돼요. 지금 같은 경우 해리포터 같은 경우는 뭐 판타지와 뭐 사이언스 픽션 뭐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형태라면은 판타지 솔라리스 같은 경우는 솔라리스라는 소설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SF의 명작인데 영화는 보신 적 있나요? 책을 보면 아주 기가 막혀요. 쉼표가 없어요. 얘가 이게 존재론에 관한 이야기에 거의 가까운 철학책에 가까운 사이언스 픽션이에요.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 이 사람이 떠 있는데 자기가 죽었던 그 별에서는 이상이 별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거야. 거기서 죽었던 내 마누라가 나타나. 내 마누라는 자기가 마누라인 줄 알아. 그런데 나는 아닌 줄 알아. 사실은 이거는 이 별이 나의 생각을 통해서 창조한 어떤 피조물이야. 그럴 때 이 사람은 존재를 하는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보면은 사이언스 픽션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있는데 필로소피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어떤 책을 하나의 장르로 이렇게 묶는다라는 것이 가능하냐라고 봤을 때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요즘 아마존에서 한다는 책의 DNA를 찾아라라는 그런 프로젝트가 올해 새로 시작됐죠. 작년에 제가 이제 과제 기획을 문체부 거를 하면서 이 내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올해 이제 과제를 수행하는 단국대 쪽에서 수행하는 것 같은데 그쪽에서 수행하는 내용에 주문한 거가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이런 어떤 장르, 판타지를 좋아해요, 필로소피를 좋아해요라고 말할 수 없는 나만의 장르가 무엇인지를 큐어리로 넣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받고 나에게 맞는 책이 무엇인지를 뭐 최소한 추천이라도 해달라는 그런 내용을 했었죠. 어쨌든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장르를 디파인을 한 후에 각각의 장르마다 다른 종류의 색깔을 집어넣었을 경우에는 뭐 이런 식의 뭐 붉은색은 판타지라든가 뭐 이런 다양한 결과 아니면 나올 수 있다라는 이그램플이죠. 그래서 CHI에서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예, 시급한 몇 군데에서 했던 거 족보를 아예 시각화한 경우도 있었어요. 족보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족보 세계 별로 없는 데이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데이터가 이상하면은 이거를 시각화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반향이 커요. 특히나 이런 게 없는 외국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왜 그 의학 쪽에서도 같이 일하는 교수님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주 이상한 케이스일수록 그냥 적기만 해도 SCI 논문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상한 환자를 찾아다니는 정신병 교수님들 많고요.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좋은 재료라고 생각해요. 제가 시각화 요거 말고 그 이후에 얼마 전에 했던 건 조선왕조실록 자체를 시각화를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여기는 없지만 재미있는 결과가 많이 나왔어요. 왕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사람들이 시대가 변하면서 다가갔다가 멀어졌다가 이런 왕권과 그리고 토 세력들 뭐 이런 사람들의 영향력의 움직임도 연도별로 볼 수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러다가 확 죽어버리는 반역으로 몰려가지고 그런 경우도 팍팍팍 터지게 만들어가지고 눈이 빡 띄게 만들 수 있고 또는 죽었어.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살아났다 또 죽어. 이런 사람들은 보통은 하도 대역죄를 지어가지고 죽었으나 다시 무덤에서 꺼내서 부관 참시를 한 경우 이런 경우에 다시 나오죠. 굉장히 재밌는 스토리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아직 발표는 안 했으니까 나중에 발표를 해보도록 하고요. 요거는 족보 같은 경우는 예, 우리 아버지가 족보를 꺼내서 이렇게 하는 프로모션 영상입니다. 밖에다 발표할 때 프로모션 영상이 짱이에요. 쉽게 설명을 하는 거니까 말하자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데이터는 많아요. 디지털화된 데이터를 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족보입니다. 꽤 멋지죠? 그런데 그냥 만든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여기서 제가 끄집어내고 싶었던 이야기는 어떤 데이터 시각화라는 것이 추상적인 데이터 시각화일수록 스토리텔링을 꺼낼 때에 말하자면 해석자의 개입이 굉장히 다양하고 중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논문을 낼 때는 이거는 ANHCI 논문에 냈었는데 그때는 해석자의 입장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다른 종류의 장르로 끌어낼 수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과 스토리텔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데이터 아이코놀로지라든가 뭐 아이코노그래피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도 있겠어요. 예를 들자면은 지금 이 족보를 시각화한 사진 같은 경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패밀리 자체에 대한 각 패밀리는 각자의 족보에 스타일이 있다라는 그런 시각화도 가능하죠. 그래서 뭐 이것도 쉽게 할 수가 있고요.
또는 비극을 끌어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차일드리스 노드, 그러니까 노드가 가다가 끝나죠. 그러면 이 사람은 자식이 없이 죽은 사람이죠. 그럴 경우에 이게 어떤 시기에 다다다닥 나타난다면은 그건 애들이 쫙 죽어버린 그런 시기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뭐 전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되겠네요. 빈 공간들이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드라마를 꺼낼 수도 있겠어요. 뭐 같은 시각에서는 메리지, 결혼.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거는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패밀리 간의 결합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marriage and divorce with surnames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은 엄청 아주 그냥 짜증납니다. 딱 시각화를 해보면은 이러니까 지금 이거 다 얹고 오는 거예요. 여기 밑에 3개 보이죠? 조그만 점, 이게 제 아들 3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들 중에 2명은 쌍둥이에요, 또 이렇게 쌍둥이. 아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제 리볼루션으로 넘어가 봅시다. 여기에서 이노 족보 메리지. 예전에는 족보가 이제 아주 평평했어. 빗질하면 쫙쫙 펴져. 왜냐하면은 동성동본이 결혼을 못했잖아요. 아주 옛날에 1997년에 파이널리. 대법원의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인가? 모르겠다. 헌법재판소인 것 같다. Prohibition of marriage between people with the same family line was illogical and a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그래서 동성동본끼리 결혼을 못한다라는 법은 완전히 폐지가 되게 됐죠. 1997년 이후에 족보는 이런 시각화를 원래 할 수가 없어요. 이후에는 시각화는 말하자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결혼을 하나 하면은 저 끝에 점 하나 보이시죠? 예, 결혼을 하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빗으로 안 펴져요. 예, 엉키죠? 예. 그래서 이런,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스토리텔링을 꺼낸다라는 것이 데이터 시각화가 그 2가지 목적을 보통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정확한 데이터를 전달하자라는 인포메이션 비주얼라이제이션의 역할에 이것이 있다 하면은, 노이즈 자체도 정보이므로 어떻게든 살려보자라는 그런 쪽의 비주얼라이제이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제된 데이터일수록 굉장히 그거를 메타데이터를 만드는 사람의 의도에 의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시각화가 가능하니까. 근데 이렇게 또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에스테틱스, 비주얼라이제이션 에스테틱스, 인포메이션 에스테틱스를 만들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이렇게 정제되지 않은 데이터 시각화의 경우에 있어서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해석자의 느낌이 굉장히 다양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뭐 이런 종류가 되고요. 여기는 센서리 서브스티튜션 문제라고 뭐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뭐 그냥 제가 그냥 데이터 시각화의 미래를 생각하며 결국은 우리한테 없는 감각을 집어넣어주는 새로운 툴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가정하에 뭐 이렇게 집어넣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제3의 아이를 뭐 집어넣는 그런 게 다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화라는 건 그 자체가 파이널 골이 아니라 어떤 대상에 대한 이해, 그게 뭐 말하자면 파이널 골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뭐 히스토리를 따라서,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예술가들은 언제나 새로운 표현 방법을, 컨셉을 이렇게 발견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었는데 데이터 시각화가 말하는 그런 또 하나의 붓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이제 미디어아트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제가 이제 뭐 말씀은 안 드렸지만 그 2013년도 쭉 해왔던 거가 말하자면 미디어아트 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 다양한 일들을 했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보자면 2011년도에 했던 롤리팝 같은 경우는 이것도 약간 복합적인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시그래프에서 시그래프 아시아네요. 이거 사람들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했다. 첫 번째였고요. 이 당시에 갑자기 들었던 생각이 페이스북가 혹시라도 정보를 주는데 사용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링크에다가 실험을 하기 시작했죠. 각각 링크에다가 향수도 집어넣고 냄새나는 거 이것저것 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프린트를 해서 그 냄새가 나나 안 나나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동그란 롤리팝 모양의 물건을 만들어주고 이거가 자동으로 인쇄가 되고 양안에 롤리팝이 나오는 거예요.
인쇄할 때 거기에서 각각의 과일 향이 나도록 인쇄를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해서 자기 자신의 롤리팝을 들고 다니는 모습.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이 공연의 완성은 많은 사람이 그걸 하나씩 들고 다니는 이상한 광경. 이게 이제 말하자면 엔딩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사업화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으나 그 냄새 향기 나는 잉크? 뭐 재밌잖아요. 그러나 귀찮아서 안 하는 경우가. Feels the daffodil, kiss giggles, summon the lights out. In Brazil, crystal winter on the windowsill. 501s on the one that gets your butterfly still. The wonders of the world, things a wall of pain and moving. True, this life is tough, hard times we grind. So I keep them images in my mind. To the wonders of the world, things included, a wall of pain and moving. True, this life is tough, hard times we grind. I keep them images in my mind. Beautiful things that make me sing like. 재밌는 거는 거의 안 좋아하는 학생들이 초등학교 수업을 하면서 뭐 주로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요. 이스트 클리프도 뭐 비슷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제가 있는 곳이 원래 첨단영상대학원인데 보통 이런 곳은 예술하고 공학 하시는 분들이 다 물론 다 근데 밑에 있는데 서로 외계인이라고 말도 잘 못 하고요. 말해봤자 말도 안 통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술가들은 컨셉을 세우면은 밑에서 목수를 불러서 이렇게 프레임을 짜잖아요. 공학자들이 그 목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짜야지 뭐 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고 공학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아니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그 짓을 내가 왜 해야 되느냐. 그리고 뭐 학교 평가 규정에 내가 이거를 목수질을 한다고 해서 SCI 하나로 인정을 해주냐 아니잖아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뭐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 수밖에 없으니까 대화도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억지로 우리가 프로젝트 수업을 만들어 가지고 강제로 듣게 하고 이야기하게 하고 작품을 강제로 만들게 하고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서로 이제 돈도 많이 하고 뭐 즐거운 과제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프로듀싱한 과목 중에 뭐 이런 거는 뭐 짧게만 보여드릴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그 약간 식욕을 떨어뜨리는. 그러니까 이건 프로젝션 매핑을 하는 그 미디어 아티스트와 스톱모션을 하는 애니메이터와 그리고 영화. 중앙대 영화과가 유명하잖아요. 저희 첨단영상대학원에도 뭐 연예인들이 꽤 있어요. 그게 영화과가 그쪽에 대학원에 있으니까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건데 깜짝 놀랄 겁니다. 왜냐면 이상한 인간들이 나와가지고 이게 뭐 그러니까 백조의 호수 같이 이제 날렵하게 생긴 발레리나가 아니라 뚱뚱한 발레리나가 다이어트를 고민을 한다라는 그런 간단한 내용인데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인데 여기 나오는 사람은 당연히 이 과제의 한 명이죠. 왜냐하면 제작비가 없으니까 제작비를 아끼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이거 굉장히 유치하게. 코리안 탱크 타고 있고 있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안 먹으려고 하나 결국은 유혹을 못 이기고 먹게 되고 약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이런 얘기가 되겠죠. 먹지마.
그래서 먹고 저절하여. 검은백조로. 전혀 심각한 내용은 같이 모여서 엔딩을 만들 수 있을 때까지 한 학기 동안 고생을 한다 뭐 이런 거 같아요. 뭐 좋습니다. 속주가 같은 사람인데 하나는 뭐 이렇게. 자, 이런 거가 이제 일종의 말하자면 협업이죠. 여러분들이 많이 하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관심사가 전혀 안 맞는 사람이지만 결국은 모였을 경우에 이상한 일들이 생기는데 그 이상한 일들에 가끔은 쓸모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인생의 경험도 되고 그리고 또 가끔 뭐 돈을 벌 수도 있고 뭐 이런 일이 생기니까. 근데 좀 더 큰 규모의 협업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예가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거가 되겠어요. 프로젝션 매핑을 아예 툴을 만든 경우가 있어요. 이게 나보고 그냥 하라고 그랬으면 당연히 안 했죠. 하지만 이상한 일이 생긴 거죠. 중앙대학교가 이제 90주년인가 뭔가를 맞는데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시겠다고 그 총장님 이하 이상한 분들이 94주년이었구나. 뭐 중앙대학교 대표적 영신관, 요 맨 앞에 있는 건물이 중앙대학교 맨 앞에 있는 건물이에요. 근데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게 원래 유치원 건물이었어요. 유치원으로 먼저 시작을 해서 이제 대학교가 돼서 이제 가끔 농담으로 중앙유치원 부속대학교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근데 요 건물에 프로젝션 매핑을 하면서 그 앞에서 이렇게 오케스트라도 나오고, 그 앞에서 뮤지컬도 하고, 그 앞에서 무용도 하고, 그 앞에서 뭐 나오는 거야 다. 그래서 온갖 조명도 빵빵 터트리고 막 이러는데 그 배경화면을 프로젝션 매핑으로 해달라고 갑자기 이제 명령이 떨어진 거죠. 총장님한테서 명령이 딱 떨어졌어요. 시간이 얼마 남았냐 그랬더니 50일 남았대. 50일 남았는데 몇 분짜리냐 그랬더니 120분짜리. 예산이 얼마냐 그랬더니 200만 원 주겠대. 이런 거가 이제 할 수 없는 일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뭐 또 더럽게 싸워요. 또 예술하는 사람들끼리도 더럽게 싸워요. 뭐 와가지고 나는 뭐 이게 싫다는 둥 저게 싫다는 둥 그래서 다 맞춰줄 테니까 일단 만들어만 오세요. 막 이래 가지고 뭐 다들 뭐 원래 그렇잖아요. 예술하시는 분들은 장인 정신이 있어가지고 말하자면 내가 정답이에요. 내가 정답이고 뭐 어느 분야나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과제를 R&D를 과제를 기획해가지고 잖아요. 그 중에 하나는 오칠하는 과제가 있어요. 세상에 오칠하는 과제가 있어요. 오칠하는 과제가 있는데 오칠하는 과제가 그 내용이 오칠하는 장인이 그냥 하면 안 되니까 우로오실 이중 결합 구조 70% 이상을 유지하여 항상성을 유지하는 뭐 24시간 내에 굳는 그러니까 이게 페인트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오칠하는 장인과 화학자가 붙어가지고 그 과제를 하고 있는데 오칠하시는 분은 타협이 거의 없으시죠. 내가 R&D야. 내가 30년 동안 뭐 이것만 해왔으니까 내가 R&D야라고 생각을 하시죠. 이런 분들만 잔뜩 있기 때문에 대화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예술하시는 분들이 각각 특히 뭐 전통 음악 하시는 분과 현대 오케스트라 하시는 분들 사이 안 좋고요. 현대 오케스트라 하시는 분 중에서도 개인 악기 하시는 분과 단체 악기 하시는 분이 사이 안 좋고 다 안 좋아요. 다 안 좋아요. 어쨌든 50일밖에 없으니까 지금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 없다는 거지. 한국 무용, 발레, 전통 뭐 다 나오는데. 그리고 몇 가지만 이제 딱 받아서 가자라고 생각했어요. 인트로랑 엔딩은 일반 프로젝션 매핑처럼 가자. 그래서 베이크라는 거지, 베이크. 그러니까 미리 프리렌더링 해가지고 쫙 쏴버리는 포스트 프로덕션으로. 그리고 나머지 공연은 솔직히 얘네들이 무슨 동작을 할지 뭐 할지 아무것도 모르겠으니까 트래킹을 하면 좋겠으나 그 당시에 조명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사운드만 가지고 하되 사운드 인풋을 볼륨 레벨을 잡아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브이징을 해버리자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프로세싱 매핑 툴을 제작을 했어요. 예, 5명이서 이제 프로세싱을 사용해요. 왜 프로세싱을 사용했느냐? 별로 빠르지도 않은 자바인데 다 아는 언어가 프로세싱밖에 없었어. 5명이. 그러니까 프로세싱을 하는 거야. 이 중에 한 명이 나야. 그러니까 나 교수까지 들어가서 코딩을 했어요. 한마디로. 뭐 앞에 있는 것도 제가 뭐 많이 했지만 이거는 진짜 많이 했어요. 제가 정말 고생을 해서 200만 원 이 5명이서 50일 동안 피자를 먹는데 다 써서 했어요.
이펙트 제작 인터페이스. 그래서 목표는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그래서 아키텍처 세우고, 아키텍처 쌍방 구조 뭐 세우고, 그리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이거 아이디를 잡아가지고 할 수 있는 걸로 해서 다른 건물에도 아이디만 바꿔서 쓰면은 집어넣을 수 있도록 좀 세우고, 그래서 매핑 툴의 인터페이스를 잡아서 말하자면은 이펙트 메인과 어떤 창문과 어떤 그룹에 쏠 것이냐, 그리고 서브 이펙트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디에 어떤 이펙트를 어떤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레이어를 잡았죠. 그리고 각각의 330개 이상의 이펙트를 일단 급한 대로 막 만들었고, 그리고 터치 OSC를 사용해 가지고 아이패드에서도 할 수 있도록 밖에 나와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5주 만에 한 거 지금 괜찮네요. 예. 50일 만에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일단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자 가장 먼저 한 거는 그 영신관이라는 그것이 결국 프로젝터라는 게 그 화각이 똑같으면은 프로젝터랑 카메라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카메라로 찍은 곳에 그 위치에 그 화각대로 프로젝터를 쏘면 찍은 사진 자체를 템플릿으로 사용하면 그 위치에 그거가 떠요. 간단한 위치죠. 그래서 미니어처를 그런 방식으로 만들면은 결국 여기서 테스트를 다 해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미니어처 이제 실제 라이브, 그러니까 뭐 사운드, 리얼타임 사운드 인풋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테스트. 실제 공연 엄청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걸 딱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뭐 조명이 장난 아니죠? 바깥쪽으로 막 쏘고, 이거 안 보이네요? 혹시 불 더 끌 수 있나요? 좀 더 꺼주세요. 네, 다 꺼주세요. 다. 이거 다 꺼주세요. 보시면은 여기 비임도 날아가고, 여기는 성당인데 자기네는 꼭 예비를 이날 드려야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성당도 불 켜져 있고요. 여기 풋라인 올라오고요. 그리고 이 벽 보세요. 벽은 이게 구리구리 회색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흰색을 비춰도 회색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최악의 상황인데 뭐 어쨌거나 할 수 있나. 그리고 주변이 또 이제 가로등도 신나게 켜져 있고, 밖에 뭐, 안 좋은 상황이었죠, 한마디로. 칼리브레이션 시스템도 만들었는데, 뭐, 그다지 잘 안 돼서, 이렇게 매드웨퍼를 하나 짓고, 리허설을 하는 그러면은 매출제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뮤지컬마다의 백그라운드 배경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리고 오해 커트가 밖에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운드 인풋을 통해서 한 거를 제대로 또 나온 거 비슷한 거를 보여드리면은 그런 대로 괜찮게 나오는 아예 그곳에다가 똑같은 텍스처를 잡아가지고 같이 씌워주기 때문에 되게 괜찮잖아요. 건물 자체가 꾸미는 느낌이 현장에서도 재밌게 보여가지고
사운드 노래는 걸 맞춰서 나가고 이런 일을 했던 거죠. 그리고 오프닝은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베이크를 시켜버렸고요. 여전히 예배가 안 끝났죠. 뭐 여기는 일반적으로 보셨던 소리가 있어요. 타협해서 이 정도로 끝났습니다. 예, 그리고 엔딩도 뭐 되게 첫 분위기라서 그게 이제 나중에 불꽃놀이가
네, 뭐 이걸 왜 보여드렸냐 하면 제가 하는 일 중에 굉장히 많은 분이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냥 보시면은 뭐 아트센터 나비에서 뭐 하는 뭐 이상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중에 뭐 예, 꽤 많은 것들이 저와 저희 제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한 일들이 많고요. 제자들 그러니까 제가 좀 교수 생활을 좀 일찍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또 대학원에서 시작을 해서 제자들이 많은 편이에요. 석사만 한 50명 되는 것 같아요. 졸업시킨 박사도 꽤 많은 사람들이 이 분야에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죠. 뭐 그래서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요거는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은 여러분이 공부하는 학문의 미래는 이라기보다는 정체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걸 뭐라고 불러야 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융복합인지 복합, 뭐 컨버전스 인터디스플레이스터리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시각을 넓히라는 일반적인 얘기는 당연히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뭐 그보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자신감과 신념도 중요하지만 회의와 의심을 뭐 부끄러워하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저는 계속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맞는 건지, 내가 하는 거에 정답이 있는지, 남이 하는 말도 맞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항상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이제 여러 사람들이 같이 활동을 할 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까지 제가 했던 일들이 일관성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새로운 분야에 들어가는 걸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 정도? 했다. 뭐 이 정도로 해서 저를 중앙대학교 박진환 교수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질문이는 먼저 질문하자. 쉬었다 하는 거 아닌가요? 그걸 원래 쭉 하나요? 저기 일반 질문자가 없으면 약장 질문. 네. 예, 질문하세요. 네. 마지막에 융합과 통합을 위해서 다양한 경험과 시각을 넓히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교수님의 사적인 경험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어떤 교수님의 경험이 어떤 것이었는지. 사적인 경험이란 것이 정말 사적인 경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이상한 짓을 좀 많이 한 것 같긴 한데, 예를 들면은 제가 25살 때인가 결혼했어요. 20살짜리 마누라랑. 다양한 경험을 했네요. 네. 네. 모르겠어요. 저는 뭐 이런저런 거를 장르가 단과대학 몇 개를 왔다 갔다 한 셈인데, 근데 나날이 모르는 게 많아진다라는 거가 내가 뭘 배우고 있다라는 뭐 반증이 아닐까 싶어요. 모르는 것도 많고 자신감이 없어지는 분야도 점점 많아지고 궁금한 것도 많아지고 대신 이제 뭐 보통 사회를 이끌어가는 분들은 목소리 크고 나의 신념이 확고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이 하지만 또 조용히 성공하는 사람들 중에는 안 그런 사람도 있을 거라고 저 스스로 한번 그냥 믿어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답이 없는 거라서 이거는. 그 약정 질문이 그게 끝이에요? 또 있어요? 예. 미래의 체험이 지금 맡고 계시잖아요. 예. 처음에 이름 지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미래의 체 어떤 앞으로의 어떤 사례 같은 거. 예, 그거가 이제 스토리가 진짜 대충 적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똑같은 게 안 나오는 걸 랭가하면 져야지라고 막 이것저것 조합을 하는데 뭐 그 키워드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퓨처도 있었고 뭐 넥스트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다 합쳐다가 어차피 퓨처 하고서는 뭐 미디어 아트 하니까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하자라고 딱 했는데 이제 미래매체연구실이라고 하면은 괜찮은데 또 퓨처 미디어 아트에 퓨처가 들어간다고 애들이 되게 쪽팔려 했어요. 우리 학생들이. 그래서 밖에 나갈 때는 꼭 FMA라고 적어요. 약자로 FMA. 뭐
뭐의 약자냐고 물으면은 대답을 잘 안 하죠. 뭐, 파머스 아그리컬처인가, 뭐, 어쩌고, 뭐, 이상한 얘기도 하고, 뭐, 그때 한참 페이스북에 팜비를 하고 있었을 텐데, 그때 우리 연구실 이런 거 하는 곳이다라고 막 우기고, 막 온갖 욕도 하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안 좋은 말도 많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좀 바꾸는 게 좋을까요? 바꿔도 될 것 같긴 한데 여기저기 자료가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또 그러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다른 어디서 이렇게 미디어아트에 관한 정보를 이렇게 딱 가져오면은 FMA 연구실이 꼭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또 지금 와서 바꾸기도 그렇고 그런데 원하시면 바꾸는 것도 생각 중이에요. 학생들이 많이 원하면. 예. 연구실이 무슨 연구실이죠? 너무나도 평범한 인터미디어 스테이지 랩. 거의 없는 일을 찾다 보니 그렇게 되죠. 많이 설명을 해줘야 돼. 그런 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컴퓨터 그래픽스 랩 이렇게 하면은 뭐 하는지 딱 알잖아. 보통 미디어 아티스트들은 그렇게 나를 한 방에 아는 거를 되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술가들이 자기의 작품 설명할 때 이렇게 딱 보셨어요? 이게 한국말인지 뭔지 도저히 모르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하얀 벽면에 이게 현대미술관에 프로젝션 매핑을 해서 애벌레가 나비로 변하는 걸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팩트를 쓰면은 간단하게 이해가 되는데. 자가성찰에 금뱅이가 사유의 공간으로 튀어들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스스로의 벽을 깨고 공간을 새로 창조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느끼는 공간적인 제3세계의 어쩌고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알 수가 없는 내용을 적는 이유는 자기가 이렇게 쉽게 딱 한 번에 남들이 알아채면 되게 부끄러워해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우기죠. 내 뜻은 그게 아니었어라는. 제가 예술공학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스스로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술가들이 뭐라고 하면 네가 공학을 몰라서 그래라고 얘기하고 공학자들이 얘기하면 네가 예술을 몰라서 그래라고 얘기를 하는 박지가 되게 좋아서거든요. 네, 그런 뜻으로 아마 퓨처 미디어 아트든 인터거든 그런 장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사실 이게 학생 받을 때 대충 아무나 받아도 다 되잖아요. 컴퓨터 그래픽스는 딱 그 사람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넓게 다양하게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는 그 사람이 잘못 해석을 하고 와도 괜찮다라는 거지. 받았을 수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는 좀. 예. 예, 뭐 또 질문? 예. 혹시 지금 있는 연구실의 학생들의 백그라운드는 예.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사실 공학 이 백그라운드인 학생들을 지도할 때 뭔가 예술적 감각을 더 드러나기 위해서 교수님만의 지도법이 있는지. 예, 술을 많이 먹이긴 하는데요. 네. 네. 그래서 꼭 첫 시간에 술을 많이 먹여서 실수를 한 거를 꼭 기억하고 있다 계속 놀리면서 부려먹긴 합니다. 농담이기도 하고 진담이기도 한데 어쨌든 공학하는 학생들이 저희 연구실까지 오려면은 보통 많은 고민을 하고 오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많고요. 근데 제 경험에 의하면 예술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자신의 재능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그러니까 코딩에 진짜 재능이 있는 애가 가끔 있어요. 현실적으로 나타나기 힘든다고 생각하지만 한 3년 정도 이렇게 차근히 가르치고 나면은 엔간한 프로그래머보다 잘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로 여기저기 뛰면서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이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테스그룹의 장재호 교수라고 혹시 한예종에 있는 분 아시나요? 예, 테트리스 가지고 음악 만들고 막 이러시는 분. 그분이 이게 제 고등학교 같은 반이었는데, 걔는 음대였거든요, 완전히. 음대였는데 수학을 좋아하긴 했어요. 근데 결국 음대 갔다가 갑자기 공대 비슷한 이상한 곳에 가가지고, 거기 어디냐. 암스테르담 쪽에 갔나 보다. 그쪽에 가가지고 마약에 취했는지 이상한 음악을 만들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해서 기국을 해서 지금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숨겨진 재능이 딱 하나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정답이 아닌 것 같고,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너는 뭐 이제부터 이거 이과니까 문과 공부하지 마. 뭐 이거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수학을 못하거나 프로그래밍 못한다고 해서 뭐 좌절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외국어를 깨우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저기 8학번이니까 그때 당시에 8학번이니까 뭐 나이가 그래도 조금은 있네요. 그래도 아주 많지는 않지만 조금 있네요. 그때 당시만 해도 어떤 언어가 성공할지 모르는 이상한 시기라서 뭐 요즘같이 뭐 C!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얘기할 수가 없어서 온갖 5만 가지 잡스러운 언어들을 다 배웠어요. 뭐 그때 당시에는 뭐 파스칼, 알골, 그리고 포트란, 코볼, 그리고 에이다, 뭐 C, 자바, 뭐 C++도 좀 나왔었고 뭐 자바 이런 식으로 배웠는데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 스트럭처는 어느 정도 남지만 이 외국어를 배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결국 지금도 잘 쓴다는 좀 전만한 프로세싱 같이 쉬운 언어를 하더라도 레퍼런스 없으면은 맨날 오타가 나가지고 막 에러가 나고 막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뭐 제 생각에는 그것들은 다 기술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뇌가 구조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형태를 가질 정도로 이거를 몇 년 정도 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어떤 언어든지 뭐든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특히 예술이나 문과 출신 여러분들은. 예. 뭐 질문하시는 거예요? 왜 다크서클이 있냐고요? 예? 아니에요. 예. 미디어학과할 때 결과물을 보면 사실 공학하고 예술하고 잘 섞여 있는 듯한 결과물이 보여서 지금 하고 계신 일이나 공연이나 그런 걸 보면 별로 이렇게 놀랍게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학부에서 공학하고 대학원에서 예술을 하셨다는 거는 다른 분야에서 다른 분야로 간 거잖아요. 네. 근데 그때 가장 두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그걸 어떻게 극복을 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공학 쪽에서 포기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을 거고, 예술에서 포기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을 텐데, 그걸 어떻게 잘 조화를 일단 뭐 선택하기까지는 고민이 정말 많았고요. 당시에 제가 이제 대학교 끝나고 유학을 가겠다고 이제 두 군데를 냈어요. 하나는 컴퓨터 사이언스고 하나는 그 미대였죠. 미대에서 프렛에서 오라고 했었고 컴퓨터 사이언스는 노스웨스턴인가? 그때? 거기서 오라고 했었나? 그랬을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그 인생의 패스가 완전히 변하는 그 상태에서 진짜 결정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어떤 걸 결정하더라도 후회가 남을 수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지나가는 선배한테 그냥 물어봐서 결정을 했어요. 진짜로 대충. 그러니까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어디를 선택을 해도 뭐 똑같은 후회가 나올 수 있다면은 그냥 하자. 동전을 던지든 뭐를 하든 단지 선택한 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나머지 완전히 잊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결국은 프렛에 가서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실제로 도움을 받던 건 사실은 공학 백그라운드예요. 이상한 게. 그러니까 거기서 남들과 같이 그림을 그리는 건 당연히 재밌고 즐거웠고 뭐 그랬으나 남들이 안 하던 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 백그라운드를 꺼내는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짜서 뭐 당시로서는 실크 프린팅 같은 걸 할 때 당시로서는 없는 기술인 거죠. 포토샵을 통해서 칼라 레이어를 세퍼레이팅 하고 뭐 그거 안에다가 뭐 감각을 따로 시켜가지고 레이어를 뭐 20개든 30개든 만들어서 그걸로 시클 스크린을 하면은 굉장히 기상천외한 작품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나의 장점이구나. 그래서 그냥 완전히 잊어버리자라고 했던 그 분야를 다시 이제 끄집어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컴퓨터 애니메이션 쪽에 애니메이션 스크립트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점점 들어가서 결국 애니메이션 회사에 나중에 취직을 하고 이렇게 패스를 잡은 거예요. 제 생각에는 지금은 컴퓨터 사이언스 쪽을
패스로 잡았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림을 그리던 고등학교 때 거를 꺼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스에 뭐를 해보겠다. 그래서 NPR을 잡든 뭐를 하든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느 쪽이든 해피엔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